자, 여러분 책 읽은 것 좀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은, 이건데, 질투라는 과목인데, 조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읽어버렸어요. 다 읽었다기보다 다 훑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좋은 리뷰들은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샀을 텐데요. 약간 그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질투라는 주제가.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레퍼런스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그 참고 문헌에서 가져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앞서서 누구 걸 가져올 거냐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프롤로그가 그 크리스탄 놀란 감독의 프레스티지, 이게 프레스티지가 그 마술 무대를 이렇게 펼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메뉴, 주제 그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프레스티지 뜻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제 쓰인다고 하는데,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질투를 정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리고 오는, 인용하는 그 이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플루타르쿠스도 있어요. 플루타르쿠스는 영웅전을 쓴 사람인데요. 굉장히 옛날 작가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프란시스 베이컨 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론, 그 대륙의 합리론하고 쌍벽을 이루는 영국의 경험론, 철학, 이렇게 배웠던 거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 그 다음 뭐 칸트, 데이비드 휴움,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책을 이제 썼었는데, 이거를 인간 질투 기원론 해서 결국 불평등이라는 것도, 혹은 불평등이 질투라는 감정을 불러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체가 빠지지 않겠죠. 이 니체 같은 경우에도 그 르쌍띠망, 원한, 그거를 이제 또한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마사 누스밤, 이 사람은 현대학자잖아요. 그렇고 후쿠자와 유키치 이름이 인상적인데, 그 다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저자가 일본인이에요. 야마모토 케이, 네, 일본인이고요. 그리고 좀 놀랐는데 1981년생입니다. 아, 물론 제가 이제 어느 지점에 깨달았어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이 나보다 젊구나.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많죠. 뭐 까미도 죽었고, 이상도 죽었고, 도스토옙스키도 죽었고요.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예컨대 까미의 이방인은 30살 되기 전에 쓴 거거든요. 까미가 이방인을 쓸 때 까미 나이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구나. 그 다음에 이상의 모든 작품들, 김유정의 모든 소설들은 다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그게 되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동시대 말하자면 그 연구자의 책인데 81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무려 6살이나 이제 어린데 이런 이제 책을 썼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고요. 자, 니체. 그 다음 이제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일본 학자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구나.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 일본이 그 중세에서 근대로, 그러니까 근대 현대로 넘어가는 중에 일본도 굉장히 그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섬나라고 도전적이고 학구적이고 탐구적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국처럼. 근데 이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어떤 정신체계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 되게 중요한 게 외국어 번역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뭐 인라이트먼트, 계몽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그 다음에 네이처, 자연,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들었거든요. 이 질투를 후쿠자와 유키치는 원한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되게 와닿죠. 원한. 그리고 이제 니체, 르상띠망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인 예를 드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르네 지라르 욕망의 삼각형,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욕망의 삼각형 이 책 이름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 책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뭐 언제든지 다시 읽을 용의가 있고요. 거기서 많이 언급됐던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든가,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와 관련해서는 뜻밖에도 영원한 남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지라르가 좋아해가지고 따로 조그만 이제 소책자 같은 거 그거 이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척 없는데, 약간 어처구니 없는데 장편 중에서 미성년 좀 많이 언급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런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의론, 정의하고 이제 질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롤스의 정의론이라든지, 슬라보의 지적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에서 질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가 해갖고 이제 여기 그 유리 올레샤의 질투라는 이제 소설을 분석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질투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차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어쩌면 차이 자체보다는 그 차이를 지각하는 나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또 너무 멀리 있는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예컨대 여기 예를 들자면 빌 게이츠나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서 질투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 넘사벽이에요. 제가 무슨 뭐 이부진을 보고서 뭐 뭘 질투를 하겠어요? 예컨대 그런 거하고 똑같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차이라는 게 한편으로 그런 차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질투를 느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그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못 갔는데 저 사람은 이제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구분해야 됩니까? 질투하고 선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질투하고 선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를 쓰냐면요. 이제 질투는 envy예요. envy. 이거를 이제 질투라고 하면요. 선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젤러스인데요. 이 사람은 선망이란 말은 longing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질투는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 질투고요. 이 젤러스는 조금 플러스 질투고요. envy는 진짜 못된 질투예요. 좀 제 식으로 풀면은 젤러스는 야 부럽다. 아, 정말 부럽다. 야, 너 그렇게 돼서 하는 그 마음이고요. envy는 하고 이제 이를 가는 거죠. 그거에 이제 가까워서 뭐 투기, 우리가 투기심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말도 예쁘게 시세움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어떻든 간에 뭐 범주화하는 건 재밌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저처럼 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거는요. 양성 질투가 있고 악성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암에 대해서 우리가 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종양은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양성 종양은 비나인 튜머인가 그렇고요. 악성은 말리피선트인가요? 그 단어가 그것도 역시나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양성 질투가 아니라 악성 질투다. 왜냐하면 이제 양성 질투라고 해버리면은 질투라기보다는 동경, 선망 이런 거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앞에 거요. 조금 나쁜 질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다는 거고요. 칸트 같은 이제 이런 도덕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되게 경계한 거죠. 그거는 저열한 거니까 남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아주 추잡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그 소련은 어떨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떨까라는 거를 이제 요 소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항상 맨 처음에 오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구나 이거랑요. 그거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 이제 질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인데요. 샤덴프로이데, 이 샤덴은 잠깐만요. 66쪽인데 샤덴은 피해를 의미한대요. 프로이데는 기쁨이에요. 안디 프로이데 하면 그 환희의 송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쌤통이다, 꼴 좋다, 딱인 거예요. 남이 이제 잘 되는 거 보면은 내가 배가 아픈 거니까 우리 뭐 이거 다 공감되는 겁니다. 뭐 다 그냥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제 상향 비교하고 하향 비교인데, 상향 비교는 이해가 돼요. 나보다 잘 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질투를 느끼는 거죠. 아이씨, 나는 지금 20년 넘도록 시간 강사인데 말이지. 제가 나중에 나랑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잘했어, 뭘 잘했어. 근데 저건 지금 전임인데 난 아직 이러고 있는 뭐 이런 질투예요. 상향 질투는. 하향 질투, 이 하향 비교는 뭐냐면 저는 요 제목만 보고는 하향 비교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이제 제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아, 그래, 나는 자리도 못 잡고 이렇지만은 내가 번역 인쇄가 어지간한 교수 연봉만큼 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나보다 좀 더 낮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거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인 줄 알았거든요. 하향 비교가. 왜냐면 저라면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아, 우리 애도 지금 뭐 못 걷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아예 뭐 누워있는 애들에 비하면 나는 나은 거지. 근데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야비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하향 비교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 자신을 많이 위로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정신 승리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하향 비교는 이게 아니에요. 반대인 거예요. 예컨대 제가 비정규직이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규직이라고 칩시다. 근데 비정규직이 있어요. 비정규직이 있는데 쟤들이 돈 저보다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밑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강사 주제에, 시간 강사 주제에 돈을 저렇게 받아? 교수인 나도 이렇게 받는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나는 정직원이에요. 어디 뭐 삼성전자 이런 데 다녀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다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들, 이제 알바하는데 보면은 시간당 얼마 받고, 뭐 사대보험도 내고,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저것들이, 나도 삼성전자 이거 때려치고 그냥 저거 일하는 게 낫겠다. 저것들이 막 이렇게 기생충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다문화라든지 뭐 여러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복지가 많이 가잖아요. 바우처 카드 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서 아니 쟤들은 하는 것도 없이 저러면서 세금 저렇게 축내고 있잖아. 이렇게 나도 차라리 엄마 아빠 중에 하나 없고 이럴 바에는 내가 저 돈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향 비교라는 단어를 봤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인데, 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쪽팔리는 짓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내가 소득이 많아가지고 그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겪었던 일을 어디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많이 잘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의료 기록을 보면 사용 흔적이 없어요. 굉장히 잘 살아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이 보험료를 많이 내죠. 하지만 본인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마음가짐이 내가 번 돈 가지고 저 비리비리한 것들 저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야 누가 너 암 걸리라 그랬어? 네가 담배 피워서 그렇잖아. 네가 술 먹어서 그렇잖아. 네가 뭐 인스턴트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 이러고 내 돈 가져가는 놈,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이렇게 돌려줄 수 있으면은 이게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낼 수 있고 반면에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요 샤덴 프로이데는 볼 때마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쌤통.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설을 여는 영화 프레스티지인데요. 이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너무 좀 이 책 자체가 좀 그러하듯이 얄팍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질투라는 것도 훨씬 더 풍요로운 주제인데 활용하고 있는 그 레퍼런스에 비해서 작가 개인의 논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나머지 레퍼런스는 좀 덜어내든가, 혹은 아까우면 공부한 거 아까우면 각주로 돌리더라도, 예컨대 뭐 칸트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프레스티지도 좋고요. 이거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좀 분석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책이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빨리 읽었어요. 이것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빡빡해서야, 제가 어제는 이거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다 읽고, 오늘 그 카프카냐 토마스 말냐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빡빡한 글자 사이에 그 의미들이 제가 적어도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20쪽, 30쪽 읽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한편으로는 한다름에 읽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술 연구서라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주제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에 이제 어떤 장점, 덕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로 드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런 전제예요. 그 차이가 없어지는, 불평등이 평등으로 바뀌는 곳에서는 과연 질투가 없느냐, 이러면서 이제 유리 올레샤의 질투라는 소설을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번역자인 서경중의 해설을 찾아보고 이제 이제 내용이 상기가 되더라고. 오래 읽었는데, 안드레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가 이제 수양 아들처럼 약간 이제 하는 이반이 아니다. 마카로프인데 볼로자 마카로프라는 또 청년이 있어요. 얘들이 말하자면 이제 새 세대를 대변을 하는 거고요. 새로운 세대를 대변을 해요. 이 새로운 세대가 뭐냐면 1920년대 이제 네프 시대가 되는 거고요. 요 반대축으로 안드레이의 이제 형인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 때리는 되게 이상한 좀 그런 완전히 꼰대 같은 그런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데 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발레로프라는 되게 문제적인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갈등은 주요 인물 4명인데요. 위에 신세대하고 밑에 이제 9세대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안드레이는 소세지,
값싸고 질 좋은 소세지를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페이카 뭐라는 이름의 식당인가 공장, 식료품 공장인가 뭐 이런 거를 구상을 했던 거 어떻든가 그렇고요. 이 발로자는 이제 여기에 철저하게 이제 헌신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간형 이런 거를 이제 믿는 그런 이제 세대고, 이 이반하고 까발레로프는 얘들을 향한 어떤 질투에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피리온가 하는 기계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설을 제가 읽으면 읽을 거거든요. 이번 학기에 기필코 읽고야 말겠다.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소재가 이제 되게 좋은 게, 이 늙은 이들이, 어르신이란 소리가 안 나오네. 이 늙은 세대들이요, 이 구세대들이 이 신세대를 죽도록 질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의 음모 이런 걸 꾸미다가 결국엔 다 망하는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자체는 그랬던 것 같고요. 서경준 선생님 해설이 되게 좋던데, 어쩌면 이제 이 소설에서 선보이는 거는 이런 이제 네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정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미학적 이데올로기일 것이다. 미학적 이데올로기다. 그 표현이 왜 나오냐면, 이 책에서도 딱 인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용문을 되게 잘 뽑았더라고요. 요 부분인데, 제가 이 질투를 읽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거예요. 물건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가구는 내게 발길질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언제였던가 니스치란 모서리가 말 그대로 내게 달라붙었다. 나와 수건과의 관계는 언제나 평온치 않다. 내 앞에 놓인 수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을 줄 모른다고 계속 뜨거운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단추가 와이셔츠 단추가 똑 떨어지면 내 거는 뭐 때문인지 손으로 잘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저기 뭐 냉장고 밑이나 저기 어디 옷장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자꾸만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까발레로프가, 이게 까발레로프 맞죠? 예. 이 주인공 까발레로프가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는데, 제가 이거를 학부 때 읽었는데 그때 제 인생이 정말 막 꼬여있고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자해를 되게 많이 하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멸시하고, 하다못해 이런 띠지조차도 나를 멸시하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진짜 길을 걷다가 톡 자빠질 뻔하면 이 돌멩이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 체홉의 주인공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멸시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경멸하고 나 혼자만 초라한 거예요. 무슨 서울대생 고민 3개 중에 하나가 나만 초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데, 이제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다 너무 빛나요. 나만 초라해요. 옷도 너무 구질구질하고 먹는 것도 너무 빈약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몸매도 후줄근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물건까지도 나를 멸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하필 그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조차도 나를 멸시하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되게 이제 찌질한 인물로 묘사가 되는 이 까발레로프의 이런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요. 물건을 주체로 보잖아요. 이런 게 어떤 미학적인 생경함, 그러니까 그 1920년대의 어떤 형식주의 실험하고도 맞닿아 있고 라는 게 이제 그 전공자 서경중의 해석이고 되게 공감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질투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읽지도 않는 이제 그 러시아 소설까지, 소련 소설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질투를 살펴본다. 그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나름의 이제 그 해결책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자가.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회주의 이렇게 해갖고 이제 평준화했으니까 정말 질투가 없어지는가? 글쎄요,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레샤의 질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소련 소설에서 그리는 건 이제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의 반대말은 뭐예요? 디스토피아잖아요. 디스토피아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많이 해봐서 자매진의 우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저자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는 공간, 유토피아적 공간하고 반대를 생각해보자 해서 저는 당연히 디스토피아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뭐다? 수용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죠.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오래 살고 싶지만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무병장수, 병 없이 더 많이 늙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걸 꿈꿨는데 늙지 않고 이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무병, 병 없이를 빼먹은 거예요. 그럼 그냥 장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슷하게 이제 하향 평준화에서 수용소를 보자. 평등해요. 다 똑같은 옷 입고 이제 그 죄수 번호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일본 텍스트를 예로 들어오는데, 요는 이제 그런 것에서조차도 질투가 만연하더라. 밀고가 만연하더라. 아무 이유
이유도 없이 자기가 담배는 자기는 못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몰래 담배를 유통하는 사람을 질투해서 고소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질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이 보이는 조금 아쉬운 조금 책이었고요. 레퍼런스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질투와 관련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얘기를 해준 거는 사실 기형도의 이 시예요. 읽어볼게요. 질투는 나의 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모순되는 이제 단어들, 그리고 그 구름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단어, 그런 이제 그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또 기형도 시에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질투는 나의 힘, 이거 제가 읽고 있을 때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었던 선배가 지금 외대 교수인데 딱 네 얘기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하자면 저기 거창 산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서울대 들어온 그 지방, 저보다 전 여대생이잖아요. 그때 또 제약이 많으니까 여대생이랑 저 강남 대치동 키즈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온 사람이랑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노력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거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힘겹게 막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들은 말이지만 딱 네 얘기라고,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게. 근데 저는 뭐 그거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쩌면 이 한 권의 책보다도 이 시가 더 많은 이제 여운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걸 꺼냈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 뜯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산 지가 한 20년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이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이거 20살에 샀는데 제가 40인 줄 알았는데 50이네요. 이동안 이 비닐 속에서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이 먼지와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씌워놓은 이 비닐 속에서 공기도 묻지 않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갖고 오늘 찍으면서 이제 이거를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벗겼고요. 벗겼고, 기형도의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뭐 시집 하나죠. 이거 6호 시집이니까 이 안에 이제 든 시인데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건데. 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한편으로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렇게도 이제 쓰이는데요. 읽히는데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언젠가는 조금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전공이 러시아 문학이니까 유리 올레샤의 질투를 읽으면서 이 질투라는 주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 책 자체는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자료를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칸트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어쨌거나 칸트, 뭐 토마스 아퀴나스, 니체, 쇼펜하우어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엮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투였고요. 질투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기도 인용이 되는데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도 질투가 나오잖아요. 뭐 질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역시 우리의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본연한 감정, 어떤 정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초는 질투. 근데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기초도 질투. 그걸 평등하게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